경북 사마천학회 김용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그 보령문화원의 초청으로 여러분들하고 귀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 속에 나오는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외연도에 모셔져 있는 전횡이라고 하는 우리 대개 전횡 장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전횡이라고 하는 분의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는 전횡도라고 해서 아예 전횡과 그다음에 전횡을 따라서 자결한 의사들 수백 명을 모시고 있는 섬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산동성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아주 가까이 코앞입니다. 칭다오에서 거기를 먼저 저는 답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몇 군데 어청도에도 있고 여기 외연도에도 전횡과 관계되어 있는 전설과 사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외연도에 들어가서 직접 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황 원장님께서 제게 강의 요청, 사실 1년 만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늦춰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연도와 중국의 전횡도, 그때 전횡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재미난 걸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의 역사 문화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공유해 왔기 때문에 많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해방 이후에 분단된 이 우리 현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끊어져 있다가 이제 92년도 수교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한중 관계,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30몇 년 동안 사마천 사기를 통해서 중국을 공부해 오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한 차원 좀 승화시켜서 관계를 높여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냐 그러면 지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명들 대부분이 전부 다 한자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자 지명들이 상당 숫자가 중국의 지명하고 겹칩니다. 똑같은 글자를 쓰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뭐 잘 아시는 외연도 항구고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오른쪽에 흐르고 있는 강이 섬진강입니다. 여기 하동군이죠, 그죠? 하동군이고, 요 하동군에 제가 하동군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하러 갔더니 하동 군수님께서 저한테 왜 하동군에 중국 지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아시냐고. 그래서 그거 하동군에서 연구하셔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래가 나오긴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다고 좀 학자들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지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강의를 다니면서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일수하십니다. 그래서 하동에 어떤 지명이 있나 봤더니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동은 사실 섬진강 하면은 강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섬진강 동쪽이니까요. 그죠? 왜 하동이라고 했을까? 여기부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쪽을 흐르고 있는 가장 큰 강이 황하죠. 하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강남과 강북을 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강을 장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큰 강을 하하고 강으로 나누죠. 우리도 보면은 한강은 이제 강남, 강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동은 흐르고 있는 강이 섬진강인데도 불구하고 강동이라고 하지 않고 하동이라고 한 데에는 황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일단은 물론 여기 흐르고 있는 옛날 이 섬진강 이름 가운데 강자가 들어가는 게 있긴 합니다만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악양이라든지 동정호라든지 고서성이라든지 한산사 이게 전부 다 평사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동정호래입니다. 여기가 동정호입니다. 그리고 악양루도 있고요. 여기 지명이 악양면입니다. 악양이 있고 여기가 한산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한산사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주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소주 항주할 때 소주에 가면은 한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산과 습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두 괴승이죠. 아주 그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 행적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에서 한산을 따가지고 한산사라고 붙인 절인데 되게 6세기 무렵에 창건된 절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산사는요. 근데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한산사가.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성 이름은 고소성입니다. 고소성은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오자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5월 동주할 때 그 가운데 오나라의 도성 이름이 고소성입니다. 지금도 소주에 가면은 고소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양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호남성의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고 그 악양 쪽에 흐르고 있는 호수가 동정호고 이 동정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북과 호남으로 나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그죠? 이 이름이 하동군에 아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동군 입장에서는 왜 이런 지명들이 왔을까? 뭐 이렇게 늘 궁금해하고 있었고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는 임진왜란 그 소정방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의 장수 하나가 와가지고 하동군을 보고는 악양하고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악양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주도에 가도 소정방에 또 얘기가 있잖아요. 정방폭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인물들의 사적을 너무 신비화시키는 바람에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내려온 구원병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듯이 거기다 갖다 붙인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절을 창건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효대사하고 그죠? 이런 몇몇 스님들한테 다 갖다 붙이거든요. 실제로 백제 땅에 있는데도 신라 승려인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얘기하고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에 갖다 붙인 것들인데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중국 지명과 똑같은 지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여기가 호남성 악양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에. 그 악양에서 내려다본 악양루입니다. 여기가. 하동에 가면 악양루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악양루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시인들이 와가지고 악양루에 관한 시를 남겼고요. 하동의 악양루에 가서 조선시대 때 문인들도 상당히 많은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정호입니다. 동정호는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배를 타고 가보면 바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고 하동의 동정호하고는 또 어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이름이 하동으로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뭘 공부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명이 중국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보령이라고 하는 지명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령이라고 하는 중국 지명의 설치 역사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사마천 사기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전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명이 순우리말, 근데 순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건 아시죠? 그걸 이두라고 합니다. 순우리말을
한자로 발음하고 섞어가지고 표현했던 게 이두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문자 표기는 전부 다 한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두식 표기도 757년 신라 경덕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화, 완전히 중국식 표기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명들이 중국화되기 시작한 해가 757년인데요. 거기엔 또 배경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757년에 시작됐긴 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가지고 70여 년 전에 685년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고 그 구주 오소경에 소속되어 있는 약 300여 개의 지명들을 중국화시키는, 한화시키는 조치가 먼저 따랐습니다. 그 구주 오소경이 여러분들 한주, 삭주, 명주, 강주, 양주까지 해가지고 9개 주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7개가 중국 지명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당나라 초기인 618년부터 626년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삭주, 강주, 웅주, 무주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요 구주 오소경의 구주의 지명이 중국화로 바뀌는 과정 이전에도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뒤져보면요. 중국화의 진짜 배경은 김춘추한테 있습니다. 저기 양태종이 아니고요. 당태종입니다. 예,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양태종이 맞습니다. 양태종은 뭐냐 그러면 태종 무예랑 김춘추하고 당태종하고 두 사람의 태종이 밀담을 나누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신당서, 구당서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국사기 기록이 상당히 중국적 기록보다 상세하게 남아 있는 편입니다. 648년에 김춘추가 그 당시 왕이 되기 전이죠, 그렇죠? 김춘추가 당나라 장안을 방문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고구려 백제의 공격을 아주 세게 받아가지고 신라가 거의 존망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일본도 건너갔다가 고구려도 건너갔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당태종을 만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적 기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당태종이 사사로이 김춘추를 불러서 밀담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두 사람이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아주 재미난 기록이 뭐냐 그러면 사사로이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한국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경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라는 겁니다. 중국에 뭐하러 왔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털어놔봐라 그런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침략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쳐서 함락시켜 조회할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나라 인민은 모두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고 산 넘어 바다 건너 행하는 당나라에 대한 조국마저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 말은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군사 요청을 합니다. 요 밀담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김춘추가 돌아오는데 그 이듬해 949년에 당나라 태종이 죽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밀담이 과연 성사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훗날 당나라가 신라에 구원병을 보낸 걸로 사실로 봐서는 그 밀담에 따라 가지고 공식화되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재미난 건 이겁니다. 군사 원조의 대가로 신라는 김춘추의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냅니다. 그걸 이제 숙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당화, 신라의 제도와 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당나라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649년 정월부터 문무백관들에게 당나라 복장을 입도록 합니다. 이때는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실세였기 때문에 이제 비담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선덕여왕을 즉위시키는데 김춘추가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실세고 다음 차기
임금으로는 뭐 김춘추가 예약해 놓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군사 원조를 확답 받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복장부터 먼저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당나라식으로 바꾸고 다시 한 해 뒤엔 650년에는 당나라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천자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651년 정월 초하루에 중국식 전통 의례인 하정례라고 하는 예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4년 잘 아시다시피 김춘추가 임금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신라는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왕이 죽고 나면은 되게 시호라는 거를 주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종, 세종 이게 전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 때 부여하는 시호라는 겁니다. 죽은 분한테. 그 다음에 사당의 이름도 또 따로 정합니다. 그걸 묘호라고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지증왕 이후에 시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신라왕 이름을 쭉 나열해 보면은 왕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시호죠, 그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무열왕이 시호입니다. 그런데 앞에 태종이 붙어 있죠. 이게 묘호라고 합니다. 사당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 가운데 묘호를 가지고 있는 왕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후대에 가면 원성왕 때 들어와 가지고 조자를 하나 씁니다. 열종가 하는 조자를 쓰고 그 다음에는 태종입니다. 그리고 이 태종은 놀랍게도 당나라 태종하고 똑같은 묘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연계시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국화, 그 당시 당화라고 하겠죠. 당나라화의 역사는 태종 무열왕과 당태종이 만나서 나눴던 밀담 속에 그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이와 같은 중국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5년에 한화 정책이 실시되고 그 이전에 680 몇 년인가에 구주 오소경 때 중국식 지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지명들이 이도식 지명들이 완전히 중국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밟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지명들을 가지고 대체로 동국여지 승남 아니면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연원으로 되게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 이후에 왜 이런 지명을 땄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중국과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광주광역시 관계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호 도시라고 합니다. 우호 도시가 광주광역시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주죠. 광저우죠, 그죠? 예, 저 광동성 광저우입니다. 그런데 광동성 광저우하고 광주광역시하고는 글자가 다르죠. 광주광역시는 빛광자고요. 저쪽은 넓을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발음을 할 때 둘 다 광주라고 해서 광주광역시는 그래도 우리하고 어울리는 동네는 광동성의 성회 정도는 돼야지. 광저우 정도는 돼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매결연을 한 겁니다. 우호도시를 맺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은 격이 안 맞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겨우 145만 명, 광저우는 1,500만 명입니다.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2,000만 가까이 되는 것이고 땅덩어리도 수십 배 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도시가 형식적으로 교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사전에 중국에 대한 인문지리라든지 역사 문화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관계자한테 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아니 중국에 빛광자 광주 있는데 거기 놔두고 왜 하남성에 가면은 빛광자 광주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국이라고 하는 빛광자 나라국자 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 약 300만 정도 되는 그런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호관계 자매결연을 맺으려면은 비슷한 쪽하고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용적으로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이쪽 동네하고 받아야 될 것과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부분들, 경제적인 교류 같은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공부하고 조금만 사전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중국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에 가면 왼쪽이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풍패지관. 그리고 오른쪽은 풍남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전주의 상징인 두 관아하고, 이게 이제 객사인데요. 그죠? 객사고 저쪽은 전주의 중심이죠. 그죠? 문이니까. 왜 풍남문이라고 하고 이쪽은 풍패지관이라고 했냐? 이 전주도 물론 당연히 중국의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전주시 내에 이 유적들은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하고 관계되냐 그러면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글씨를 쓴 장반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쓴 글자입니다. 풍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강소성 폐현 풍량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풍자입니다. 풍패지관 풍자는 풍량리의 풍자하고 패자는 강소성 폐현의 패자입니다. 이게 유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전주에 유방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냐? 태조 이성계가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유방 팬이에요. 그래서 전주이시의 본향인 전주에다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죠. 그 다음에 한고조 유방, 둘 다 나라를 세운 그죠, 건국주죠, 그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유방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목대라고 하는 곳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풍가라고 하는 시도 한 수 남겼습니다. 이성계가. 근데 이 대풍가는 누가 남긴 시냐 그러면 유방이 나중에 반란군을 평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향을 들리면서 거기서 남긴 노래가 대풍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도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목대를 지나가면서 대풍가라고 하는 시를 노래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서 집중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팔도라고 하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지명들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거의 중국 지명들하고 거의 일치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명은 아예 중국을 통째로 따온 것들이 있죠. 강원도 가면 오대산 같은 경우는 아예 자장률사께서 강원도 오대산을 지나가면서 저 산을 보고 당신이 중국에서 본 산서장에서 본 오대산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예 오대산으로 이름을 바꿨다든지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중국과의 교류를 하거나 우호관계를 맺을 때는 그 역사적 연원이나 지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원들을 잘 살펴서 우호관계를 맺게 되면은 먼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류가 진행이 되면 더 돈독하고도 깊이 있는 우호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보령은 없을까 보령을 찾아봤습니다. 보령 이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명을 바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두식 표현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발음을 한자로 그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명에는 우리나라의 순우리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자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두식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뜻을 변형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보성에 가면요, 이두식 표현에 따라 가지고 보배보자를 쓰고 그 다음에 홀이라고, 옛날에 이제 복홀군입니다. 보성이 복홀이라는 거예요. 이 복자를
보배보자로 바꾸고 홀은 고구려 지명에서 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추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성이라고 바꿨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이두식 표현이 남아있는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원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남에 가면 화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전남 화순군이 있습니다. 되게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 60대 되신 분들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화순하고 뭘 배우셨어요? 탄광. 예. 이게 남한에서 탄광으로 굉장히 유명, 대개 탄광이 전부 다 북쪽에 가 있는데 이 전남에 그죠 탄광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탄광 운반하기 위해서 철도까지 깔았던 흔적이 거기 화순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 화순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늦어도 뭐 이두식 표현도 나오지도 않고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중국을 찾아봤어요. 그때 중국에 화순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산서성에 화순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중국 산서성 화순도 탄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뭐 그런 중국의 탄광으로 유명한 화순 지명이 그대로 전남 화순으로 왔다 이런 확정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명과 중국 지명과의 비교 대조 연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의미한 자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중국 지명하고 우리나라 지명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그 역사와 여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제 공부 그 나름대로의 공부에 이제 그 자극을 준 분은 하동 군수님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하동 군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번에 보령에 관한 부분도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 지명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을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중국에. 여기가 이제 중국 보령이라는 보령 지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보령은요, 낭중이라고 하는 아주 사천성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고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4대 고성이거든요. 평려고성, 여강고성, 휘주고성, 낭중고성입니다. 이 낭중시에 속해 있는 보령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남 보령하고 글자도 똑같고 그리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보령진의 인구는 낭중시에 속해 있고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보령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쭉 찾아봤더니 보령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령진은 사천성 낭중시 중부에 처해 있고요. 원명청 시대에는 보령부라고 해서 상당히 컸던 그런 지역이고 현재로는 진이고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나라 때 설치된 현인데 757년에 설치된 현이고 그 지역은 현재 광동성 전백현이라고 하는 곳이 보령현이고요. 또 다른 보령현이 있습니다. 당나라 742년에 사천성 문천현이라고 하는 곳에 보령현이라는 지명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보령현으로 또 하나는 5대 시대인 전촉이라고 하는 왕조에 912년 설치되어 있는 사천성 이현 지역에 설치되어 보령현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령군이 있죠. 이때 군자는요. 여기 보령군 옛날에 보령군 할 때 그 군이 9년 할 때 군자가 아니고 군사 군자입니다. 784년 당나라 때 산서성 태원시에 설치됐던 보령군이 있고요. 보령로 이게 이제 원나라 때는 지명을 이제 로로 많이 바꿉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군현주에 해당되는 로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령로는 1283년에 사천성 낭중시 저 위에 보령진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령진하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낭중에 속해 있는 보령진이 제일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보령시에서 그 중국과 우호 도시 체결이라든지 자매결연 할 때 참고하시라고 해서 제가 약간 조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광자 광주광역시하고 광주하고의 어울리지 않는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호 도시 체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92년도 한중 수교 이후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우호 관계 자매 결연 도시를 한 도시하고 한 도시만 1대1로 체결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중국 도시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하고 동시에 합니다. 광동성 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러면 뭐 인구가 한 500만 이상이기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들하고 자매 결연 맺으면 큰 도시하고 맺어야 되는데, 파리 제12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조주시가. 그러니까 파리 한 20개 가까이 되는 구 가운데 한 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왜 그렇게 맺었냐 그러면은 요 파리 제12구에 중국에서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타운에 이주한 사람들의 상당 숫자가 조주시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국은 화교로서 조주시가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장 출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 그 구역하고 파리 제12구하고 조주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뭐 중복되더라도 좋으니까, 지금 현재 보령은 어디하고 자매 결연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는? 상해하고요? 구하고요. 구 하나.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잠깐 보령에 관해서 잠깐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보령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연도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마천 사기와 우리나라 역사하고의 관계 문제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도 배우시지 않았고요. 교과서에서 물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어느 누구도 저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뭘 얘기는?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사기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평생 공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사 전공이 아니고 한중관계사가 제 전공입니다. 한국과 중국 고대 역사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 외교사를 공부하러 석박사를 공부를 하다가 이 조선열전 때문에 제가 사기에 빠져가지고 사마천과 사기에 빠져서 전공을 완전히 중국 쪽으로 선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87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더니 지금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죠, 그죠?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상고사의 재문제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사를 놓고 재화사학자들하고 기존의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강단사학자들하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논쟁이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육두문자는 보통이고요. 신발짝이 막 날아다니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표절 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대사 문제를 놓고 학계에서 기존의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재화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일치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대학교에서 강단사학에서 한국 고대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미나를 실시한다 그러면요. 문 잠그고 합니다. 행여나 재화사학자들이 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분위기 엉망 만들까 봐서 다 일일이 앞에서 데스크에서 체크해가지고요. 그런 요주 인물들이 보이면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뭐 취재하는 취재 기자까지도 제안을 해가지고 막을 만큼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뭐
다른 데에서는 쳐다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특이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고대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논쟁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87년도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조선열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의 기록을 놓고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마천 사기는 완전히 중화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정말 못 믿을 기록이다.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사기는 그래도 역사 기록 가운데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학점으로 따지면요. A+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F 학점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은 기록을 놓고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쪽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록은 다 놔두고 조선열전만 왜곡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기록을 남긴 분이 어떤 역사학자인가를 공부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 정말 이 역사학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인지, 우리는 그걸 이제 사덕이라고 합니다. 역사가로서의 덕을 갖춰야 된다. 또는 사재, 역사가로서의 재능이 있느냐, 또 역사가로서의 식견이 있느냐, 사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천은 전 세계가 가장 그죠 역사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정신을 제대로 갖춘 역사학자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학자가 남겨놓은 사기라고 하는 책을 평가할 때 평균 점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열전도 그 평균 점수 이내에서 평균 점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 F 학점을 주거나 A+를 주거나 이런 널뛰기는 이게 학문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의문이 들어서 어째서 한 기록을 놓고 저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가 나올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열전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기가 어떤 책인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마천이 어떤 역사학자인가를 또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사 2년은 뭐 한중관계사 논문을 쓰고 마치면서 나머지 박사과정 때부터는 아예 여기에 심취를 해서 풍덩 빠졌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만 공부하면은 뭐 헤엄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로 33년째가 됐는데 아직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헤엄치다 보니까 여기가 우물도 아니고요, 강물도 아니고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는 사마천고 사기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고 뭐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의 출발이 바로 조선열전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모두 130권입니다. 전체가. 그 가운데 제 115, 115번째 순서로 조선열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고조선이 망한 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망한 걸 뭘 기억하냐고요? 고조선 멸망년도 기원전 108년입니다. 기원전 108년. 왜 이 멸망전도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전 108년에 망했습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먼저 공격합니다.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기록에 남아있냐 하면 흉노의 왼팔을 자르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왼팔은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쪽에 흉노라고 하는 그 당시 한나라 당시 가장 강력한 북방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외교 입장에서는 흉노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한고조 유방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흉노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 무제가 될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 한나라의 기본 외교 정책은 화친이라는 거였습니다. 흉노에 공주를 시집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국경에다가 시장을 열어가지고 흉노가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시장을 통해서 교역해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흉노의 남침을 적절하게 막는 형태로 화친 정책을 실시하다가 한나라 무제 때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국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흉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흉노하고 가까이 있는 흉노 동쪽에 있는 고조선 세력이 흉노와 손을 잡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조선을 먼저 공략합니다. 그래서 흉노의 왼팔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고해가 기원전 109년이고 그리고 고조선이 한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내분으로 망합니다. 초창기 전투는 고조선에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간책을 써가지고 고조선 내부를 분열을 시킴으로써 결국은 내분으로 망합니다. 그 해가 기원전 108년입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하냐 그러면 기원전 108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기록을 남긴 사마천내라는 역사학자의 나이를 따져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사마천내라는 역사학자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은 사마천 나이 38살 때입니다. 36살 때 사마천 아버지인 사마담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의 치마네가 38살 때 기원전 108년입니다. 이 기록은 고조선 원정에 참전했던 종군했던 장수와 그다음에 그 종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른 중국에서는 감군이라고 합니다. 문관들을 딸려 보냅니다. 살림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문관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남겨놓은 기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록입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사료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1차 사료라고 합니다. 그죠? 당대사 기록 아닙니까? 사마천 나이 38살 때 고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마천이 사관으로 취임하던 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성문 가운데 광개토대왕비보다 훨씬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광개토대왕비는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죠? 후대 왕이 손자들의 쭉 주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선조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1차 사료이긴 하지만은 이 사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록을 교과서에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기의 조선열전이 있다. 그 조선열전 기록은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고 그 기록은 1차 사료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말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여기로부터 한국 고대사의 모든 문제점들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도 시원찮을 기록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여기에 일제 식민사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왼쪽이 조선열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이고요. 왼쪽이요. 오른쪽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조선열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냐 그러면요.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로 끝납니다. 사군을 두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웠던 한사군의 사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낭랑, 현도, 진번, 임둔 여기 한사군. 그런데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고 1차 사료인 가장 중요한 사기 조선열전에 사군을 두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한사군 이름이 없습니다. 한사군 이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조선 지역에다가 군을 4개의 군을 설치하고 통치를 했다면 다른 군들처럼 이름이 나와야 되죠. 조선 특히 1차 사료에 조선열전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세하게는 어떤 이름까지 나오냐면 군수들 이름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당대사 기록인 조선열전에는 한사군 이름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고조선 정벌에 참전했던 한나라 장수들 거의 대부분 다 처형당합니다. 아니 조선을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됐는데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거의 대부분의 장수들이 귀양 가지 않으면 처형당합니다. 즉 한나라의 고조선 정벌에는 뭔가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한사군 사군 이름은 언제 나오냐? 사기 다음 기록부터 나옵니다. 후대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6.25 이데올로기가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통 이데올로기로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영사학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화주의 사관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등장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게 되게 반고의 한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반고의 한서에 들어가면 사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사로인 사기에는 사곤의 이름이 없는데 나중 기록에 가서 나온다는 거죠. 한사곤이.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낭낭현두 진분 임둔입니다. 이거를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부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죠. 왜? 1차 사료인 사기에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왜 없을까로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사학자들은 한사군이라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식민사학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한사군의 위치 비정하는 데만 골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낭낭군은 평안도에 있고 이거 아닙니까? 그 결과 한사군의 위치를 전부 다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로 비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 이내로 비정을 합니다. 그게 반도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대륙을 떼버리는 거죠. 떼어내고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반도 이내로만 축소시키는 반도사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지명을 가지고 폐수가 어디 있었네, 그죠?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갇혀버렸냐면 우리나라가 강력 프레임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땅덩어리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대 역사 때 땅이 넓었다 그러면 기분 좋죠, 뭐. 근데 이쪽에서는 니네 땅덩어리는 반도 이내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리고 역사의 출발부터가 중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 이 부분을 고분하게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라 통치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죠. 그러면서 민족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땅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 연구 방법론도 틀렸습니다. 그 지명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지명은 아까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린 지명의 하나 과정을 쭉 밟아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중국 지명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명하고를 땅덩어리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명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전주도 우리 땅이게, 그죠? 화순도 우리 땅이게 이름 같으니까 지명 비교를 가지고 위치를 위정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처럼 그 땅덩어리 내에서 오랫동안 역사가 계속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은 충분히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지명을 가지고 중국 지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폐수가 저 대동강부터 시작해서 청천강 갔다가 압록강 갔다가 요하 갔다가 대능하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영역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건드려 놓는 바람에 우리 학계가 그 강력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딱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벌써 6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일제가 노리던 겁니다. 우리가 내분이 일어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야사학자들하고 강단사학자들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일본에 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연구 방법론과 그리고 역사가 맨날 뭐 땅덩어리 따먹는 싸움으로만 일관됩니까? 서로 교류했고 그죠? 서로 외교도 했고 또 싸울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죠? 문물 교류하면서 잘 지낸 적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는 다 팽개쳐두고 오로지 고대사 부분에서는 땅덩어리만 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어 우리끼리. 그걸 저는 강력 프레임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력 프레임을 걸게 만들고 그 가장 중요한 기록을 외면해 버린 게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이걸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제시대 때 일반 식민사학자들의 논문을 보게 되면요, 조선열전이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이 기록에 대해서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멸망한 기록이니까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죠. 그죠?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사 기록이다. 사마천 38살 때 고조선이 망했고 그 실제 보고서를 가지고 사마천이 고조선 멸망 과정을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나열한 부분입니다. 이게 한국 사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 하나가 사기에 남아있다. 그게 조선열전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열전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한국과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한중 고대사의 아주 미묘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제가 사마천 사기를 완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일단 저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럼 김 교수님은 고조선이 땅이 어디 한사군 위치하고 고조선 땅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질문 때문에 96년도 제가 중국을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2019년, 작년에는 제가 한 번도 못 갔고요. 코로나 때문에 2019년까지 한 170여 차례 제가 중국을 다녔습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지역들을 다 일일이 이제 탐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조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중국 역사에서 확실하게 민족이라든지 땅덩어리라든지 나라가 확실하게 위치가 비정된 곳부터 먼저 다니고 있습니다. 흉노, 예를 들면 흉노라든지 뭐 저 월이라든지 뭐 대화 서역 쪽, 실크로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다니고 있으면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 예맥이라든지 부여라든지 뭐 옥저라든지 이런 쪽의 기록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남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다 다니고 나면은 남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고조선의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남겨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기를 읽다 보면요. 요건 고조선은 고자는 이제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 조선의 조선하고 이 조선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했을 뿐이지 원래 이름은 조선열전입니다. 옛날 이름은. 사기에는 이 조선열전 말고도 또 다른 조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여러분들이 사기 은봉기라든지 주본기라든지 저 한참 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조선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 조선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기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기자조선도 들어보셨죠, 그죠?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의 숙부로 알려져 있는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사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걸 기자 조선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실제로 조선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후대에 가면은 뭐 8조 근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자가 조선에 가가지고 8개 법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들은 후대 기록입니다. 아주 후대 기록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상징적으로 주나라는 봉건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족에 해당되는 기자를 상징적으로 조선의 왕으로 봉한 상징적인 기록일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기자조선을 부정을 했습니다. 왜? 고해가 기원전 11세기에 해당됩니다. 기원전 11세기는 지금부터 3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가 그 3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것
식민사학자들은 용납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부정했죠.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나 강단 사학자들은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됐다니까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따라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가 단군 할아버지 삼군 유사에 나와 있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것 기록도 나오고 나머지 1000년 이상을 더 비어 있는 겁니다. 공백이. 왜? 이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많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관자라는 책에 보면은 제나라하고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역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기록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요. 적어도 기원전 11세기 이전에 조선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제나라하고 무역도 했고 그다음에 기원전 5세기 4세기 단편적으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기원전 11세기 조선의 존재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이 복원이 앞뒤에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이것 자체도 부정을 해왔다라는 그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모든 기록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 단편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열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들한테 한 30분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조선열전에 관한 제 강의 영상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이름은 김영수의 쪼마일자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가 한 2년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개설을 했다가 잠깐 중단을 했다가 한 2년 전부터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횡도 그다음에 외연도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외연도하고 전횡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전해드리고 오늘은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마천 사기에 조선이 있다. 조선열전.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열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조선열전 사기 내에 조선열전이 죄송합니다. STD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대 왜곡돼서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사기 조선열전은 당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는 위만부터 나옵니다. 위만. 그 전국 시대 때 말기에 해당되는 요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위만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준왕을 내쫓고 조선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만이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한나라와의 외교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흉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9년에 원정대를 보내가지고 조선을 공략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 군대가 계속 패하고 그 사이에 외교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분으로 망하는 걸로 현재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팩트 위주로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멸망 과정이 되다 보니까 앞부분은 위만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사이에 벌어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군했던 종군자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중국의 학자 중에서 예. 가장 훌륭하다고 할까, 위대하다고 할까 그런 학자가 있다면 누구를 뽑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중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요? 그거 저야 당연히 이제 사마천이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요, 대개 이제 그 책에 빠집니다. 그 책의 내용에 빠져서 대단히 훌륭한 문장, 뛰어난 내용, 뭐 깊이 있는 통찰력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다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 책을 남긴 그 글을 쓴 사람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거의 저는 사마천에 빙의돼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매년 몇 차례씩 사마천 고향을 방문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제가 명예 촌민도 됐고요. 그래서 사마천 고향에 외국인들은 유일하게 매년 사마천 제사에 초청을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격이나 그다음에 한 인간의 삶이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겨놓은 업적이나 그다음에 그 남겨놓은 역사책 속에 나오는 깊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놀랍게도 사마천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역사학은 왕조시대 때 역사학은 후퇴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할 만큼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대단한 역사학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